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네 번째 시간. 한류란 무엇인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Long Distance Trade, 한류 마케팅 전사, 그리고 야사입니다. 주제가 많이 가벼워졌죠? 오늘은 옛날 얘기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한류 마케팅이 어떤 계기로 시작됐을까 하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또 혹 그것이 북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납득이 되시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 그러니까 제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던 19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랫말처럼 우리 국민들은 가난에서 갓 벗어나 으쌰으쌰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삼선 개헌을 통해 1971년 대통령 3연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엄청났고 같은 해 12월 견디다 못한 정부는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국민들의 저항은 폭발했고 1979년 부마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같은 해 10월 26일 비극적인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엄혹했던 시기, 특히 1976년 유신 독재로 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던 그 시절,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의 영화인 2명이 혁명가극 피바다를 가지고 프랑스 칸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켓인 1976 밉TV에 참가를 합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는 발칵 뒤집힙니다. 유신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었기에 신라같이나마 정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첩보도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수집 라인이 아닌 프랑스 현지의 한국 특파원을 통해서 겨우 얻을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정부의 정보 무능이 드러난 것이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외무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긴급히 상황을 파악하고 당시 문화공보부와 KBS, 또 지금의 JTBC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TBC, 그리고 MBC 등 방송사 3사의 이사진과 편성 영화 부장들을 소집해서 범국가적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핵심은 우리도 방송 3사가 해외 시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송 3사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이죠. 방송사의 해외 출장비 예산 항목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외무부는 급기야 정부 각 부처의 예비비를 긁어 모아서 방송 3사의 이사진과 편성 영화부장들의 유럽 출장비를 마련해 줍니다. 저럴 때가 있었을까 싶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북한 경제가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봤던 그 시절의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져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다음 해인 1977년 봄, 방송 3사 이사진과 편성 영화 부장들 6명이 북한을 잡으러 프랑스 칸느로 밉TV 출장을 떠납니다.
이때 떠난 분들이 KBS의 최서영 이사, 장한성 부장, TBC의 홍두표 이사, 박준영 부장, MBC의 박근숙 이사, 민용기 부장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KBS의 장한성, TBC의 박준영, MBC의 민용기 부장 등 세 분을 우리는 한류 마케팅 1세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 마켓 출장을 떠나야 했던 이 6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상상이 되시는지요? 장을 보러 가는데 장 보는 것보다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는 더 큰 국가적 책무를 지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행인지 불행인지 그의 밉TV 마켓에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해외 마켓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1976년 딱 한 번 국제 마켓에 참가해 한국의 마켓 참가에 불을 질렀고 자신들은 그 이후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한류 마케팅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해외 마켓 참가는 주로 외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의 수입에 치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국제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화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기에도 우리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에 눈을 돌리는 선구자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TBC 출신의 KBS 박준영 영화부장이었습니다. 일 욕심이 대단하시고 목표가 설정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주 저돌적인 분이셨죠. 그러면서도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로 1982년 방송된 KBS 애니메이션 개구리 왕눈이의 주제가 작사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지금까지도 활발히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1980년대 초 밉TV에서 독일의 다큐멘터리 제작 배급사인 투렌스텔의 아시아 지사장인 에릭 콘네드를 만났고 그와 협상을 벌여 한국 최초로 KBS 다큐멘터리 한 편의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수출 단가는 500불, 500달러. 40년 전 금액으로는 제법 큰 액수였습니다. 또 최초의 수출이다 보니까 국내 신문 방송 등에서도 기사화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켓에서 돌아온 박준영 영화부장은 즉시 에릭에게 연락을 취해 계약된 다큐멘터리의 마스터 테이프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독일 본사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시아 지사가 있는 방콕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에릭은 마스터 테이프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구매대금 500달러를 송금할 테니 K사의 구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물건도 안 받고 돈만 보낸다고?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그램 수출 계약은 이렇게 해서 파기가 됩니다. 마스터 테이프를 보내지 않고 수출 대금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에릭은 왜 그랬을까? 에릭은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어쩜 태국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첫 실적에 목마른 저돌적인 신참 마케터 박준영의 마음을 읽었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K사의 다큐멘터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500달러 사건 이후 국내 소문이 퍼져 20년 가까이 한국 바이어들의 절친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수출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500달러로 에릭은 한국 시장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표는 도제식 형태를 띠기도 했던 초기 지상파 방송사의 한류 마케터 계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마케터 1세대는 1977년 맨 처음 국제
TV 프로그램 마켓 밉TV에 참가한 KBS의 장한성, TBC의 박준영, MBC의 민영기 부장 등입니다. 이분들로부터 한류 마케터의 계보는 시작됩니다. 한류 마케터 2세대는 198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들로 KBS의 박준영, 장인식, 김세웅, MBC의 정태일, 박순영 등입니다. 박준영이 여기서 KBS로 기록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서 민간방송인 TBC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KBS ETV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류 마케터 3세대는 1990년대 활동했던 인물들로 본격적인 한류 마케팅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와 MBC는 1991년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계열사 KBS 영상사업단, 지금의 KBS 미디어죠. KBS 영상사업단 MBC 프로덕션을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류 마케터 3세대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12강 한류의 생성 요인, 환경적 요인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BS 영상사업단의 한류 마케터 계보는 김성렬로부터 시작해 EBS에서 온 저 박장순으로 이어지고 MBC 프로덕션은 노승우에서 박재복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 개국한 EBS는 저 박장순이 한류 마케팅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뒤를 김정기가 이어받습니다. 1991년 개국한 SBS는 이듬해인 1992년 SBS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KBS의 김세웅을 책임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김영원이 잇습니다. 한류 마케터 4세대는 2000년대 활동했던 인물들로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를 이끈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영상사업단은 박장순의 뒤를 이은 이상우, 이효영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MBC는 계열사에서 다시 본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박재복에서 안테코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SBS는 3세대인 김영원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EBS는 3세대인 김정기에서 정선경으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한류 마케터 1, 2, 3세대는 이미 현장에서 물러나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 생활을 하며 다음 세대들이 펼치는 2차 한류 시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백이발랄한 한류 마케터 5세대, 6세대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1987년 애니메이션 떠돌이까치로부터 시작됩니다. KBS와 대원동아가 공동 제작한 이현세 원작의 떠돌이까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이것이 프랑스로 13,500달러에 수출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프로그램 수출의 물꼬가 튀었을까요? 바로 88 서울 올림픽 덕분입니다. 1980년대는 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방송사는 KBS와 MBC 두 곳뿐이었고 기껏해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정도였죠. 세계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자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올림픽 개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시절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던 나라였고 개최지인 서울은 더더욱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올림픽 개최국 한국의 문화와 개최지 서울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자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 KBS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떠돌이까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방송 프로그램 장르 가운데 문화 할인율이 가장 낮은 것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수출의 역사는 이렇게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Long Distance Trade, 원거리 교역에 의해 탄생한 한류는 주역의 관점에서 볼 때 천화동인의 괴를 닮았습니다. 상괴는 건괴, 하괴는 리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연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아무튼 천화동인의 괴를 풀이하면은 남과 하나가 되는 형국이다. 세계인과 하나가 되는 형국이다. 들에서 남과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세계인과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떨쳐 일어나야 한다. 큰내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대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큰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운 까닭은 하늘이 행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로운 까닭은 하늘이 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류는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한류는 모두 한마음이 된다는 천화동인의 괴를 닮았습니다. 한류토피아는 온 인류가 우리의 문화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는 현상이고 한마음이 되는 세상입니다. 한류는 큰내, 즉 바다를 건너는 일이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의 한류가 탄생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을 주역은 천화동인편에서 하늘이 행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한류가 하늘의 뜻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46강 단어의 예언과 한류토피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실훈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5강 한류란 무엇인가? 리처드 더킨스의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 그리고 한류토피아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